당신은 성공의 순간에 배신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꿈을 이루던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했습니다. 내 경력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 그리고 그의 불륜을 폭로하기 위해 방송국 제작 발표회장에 나타난 딸. 한 여성의 무너진 삶이 어떻게 더 강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드라마 제작 발표회장에서 딸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서입니다. 올해 45살이고 한때는 중견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15년 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듬고 빛내는 일을 했죠. 그러다 3년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편집장으로서 어느 정도 권위도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글을 편집하면서도 내가 쓴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가 대형 기업에 인수되었고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경력의 고참인 저는 퇴직 대상 1순위였죠.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던 날, 제 마음은 예상과 달리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퇴직금을 받아든 저는 남편 현우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국 PD로 일하는 현우는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죠.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언젠가는 꼭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제 그 꿈을 펼칠 때가 온 거야. 현우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작가의 길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출판사 동료들 도움으로 단편 소설을 투고했어요.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딸 현지와 아들 현석도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대학생이 된 현지는 엄마의 글을 읽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 부분은 너무 뻔해요. 좀 더 과감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들 현석은 고등학생이지만 의외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엄마 글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밤새 쓴 원고가 돌아올 때마다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아무래도 나는 남의 글을 다듬는 데만 재능이 있나 봐.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현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원로 작가 김학철 선생님을 만났어.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김학철은 문학계의 거장으로 저도 그의 작품을 편집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가가 제 글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김학철을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까칠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당신 글을 읽어봤소. 아직 날 것이지만 가능성이 보이는군. 김학철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제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나 요즘 파킨슨병으로 혼자 지내기 힘들어. 내가 강원도 산골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당신을 제자로 삼고 싶소. 대신 내 생활도 좀 도와주시오. 순간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학철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중에는 강원도에서 김학철과 지내고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오는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했죠. 놀랍게도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해야죠.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에서 작가 지망생으로 도시 생활에서 시골 생활로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강원도 산골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색 빌딩 숲 대신 푸른 산과 강이 펼쳐졌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학철의 집은 마을에서도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구조였죠.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이것들은 다 내가 직접 심은 거요. 글 쓰다 막히면 나와서 흙을 만지곤 했지. 김학철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인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규칙은 간단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글을 써. 밤에는 내 원고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엄격한 일정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훈련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고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정원을 한 바퀴 돈 후 책상에 앉았죠. 김학철은 매일 다른 주제를 던졌어요. 오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써봐. 어제와 완전히 다른 문체로 같은 장면을 다시 써보게.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의 삶을 상상해봐.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하루는 너무 지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김학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똑같은 질문을 내 스승에게 했어. 답은 간단해.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지. 당신은 이미 작가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언젠가 작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작가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김학철의 병간호도 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가끔은 병원에도 함께 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글만 쓰느라 몸을 돌보지 않았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당신은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김학철은 종종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 끝에 작가가 된 이야기, 첫 소설이 출간됐을 때의 기쁨, 사랑했던 여인을 글 때문에 놓쳤던 아픔 같은 것들이었죠.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소. 가족도 사랑도 건강도.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학철은 제게 첫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당신 글이 달라졌소.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군.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감은 제 안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어요. 글을 쓸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고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서울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현우와 아이들에게 김학철과의 생활, 글쓰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죠. 때로는 제가 쓴 글을 가족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어요. 엄마, 정말 프로 작가 같아요. 현지의 칭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김학철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까칠한 스승이면서도 제2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죠. 저 역시 그에게 단순한 제자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원도의 사계절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봄에는 온 산이 꽃으로 뒤덮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눈부셨죠. 가을이 오자 산은 붉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동네 슈퍼에는 기본적인 물건만 있었고 제대로 된 쇼핑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했죠.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밤에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다 그래. 처음엔 적응 못하다가 나중엔 오히려 도시로 돌아가기 싫어지지. 김학철의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글을 쓰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글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김학철의 건강 상태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인근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김학철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이 반짝였어요. 내가 첫 소설을 이런 계곡에서 구상했던 기억이 나는군. 그때는 젊고 야망에 가득 찼었지. 하지만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져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 김학철을 돌봤어요.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우려던 게 아닌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글쓰기만이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자세, 고통을 견디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김학철이 병마와 싸우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주중에는 김학철과 함께 생활하며 글을 쓰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중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서울에 돌아가면 현우와 아이들이 반겨주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죠. 엄마, 학교 발표회 때 못 오신다고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중에 있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했지만 김학철의 병원 예약 일정과 겹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현석아. 다음에는 꼭 갈게. 현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제 글쓰기를 응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죠. 나도 틈틈이 대본을 쓰고 있어.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현우의 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제 성장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심을 느끼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김학철의 지도 아래 글쓰기 실력은 점점 향상되었고 몇 편의 단편 소설을 문예지에 투고하기도 했죠. 처음으로 소설이 실렸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축하해요, 민서 씨.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하셨네요. 이전 직장 동료가 보낸 축하 메시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할 때는 몰랐던 작가로서의 성취감을 처음으로 맛보았죠. 김학철은 제 첫 출간된 소설을 손에 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된 거요. 앞으로 갈 길이 더 험하겠지만 적어도 첫 관문은 통과했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소설의 소재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일기가 나중에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기록하게 될 줄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흐트러져 있었을 남편의 물건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낯선 여성용 스카프가 놓여 있었고요. 이 스카프는 뭐지? 현우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후배가 잠깐 들렀다가 놓고 갔어. 방송국 신입 작가야. 그 순간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죠. 저의 시골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지는 대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 방송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현석은 더 독립적으로 변해 집안일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죠. 엄마 없을 때 제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현석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 시간들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우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PD 일을 하면서도 점점 더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대본을 쓰고 종종 방송국 작가들과 모임을 가진다고 했죠. 내가 쓴 대본을 방송사에 제출했어. 반응이 괜찮아.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죠. 다음 달부터 방송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드라마 작가에 전념할 거야.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아이들 학비도 있고. 제 걱정에 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대본 2편이 이미 관심을 받고 있어. 곧 계약이 성사될 거야. 그리고 민서, 당신도 꿈을 위해 과감히 도전했잖아. 나도 그럴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듯이 현우도 자신의 꿈을 쫓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죠. 알았어. 우리 함께 작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듯 성장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불안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김학철에게 돌아가 남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조심하시오. 남편이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동기로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어. 김학철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서울에 돌아갈 때마다 현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글쓰기에 몰두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때로는 제 글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기도 했죠. 당신 글은 너무 감성적이야. 요즘 트렌드는 더 날카롭고 자극적인 스토리라고. 그런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남편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내 대본이 채택됐어. 다음 시즌 수목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야.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단편소설 몇 편을 발표한 것에 그쳤는데 현우는 벌써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축하해. 너무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나서 김학철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시오. 남편의 성공이 두 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거요. 김학철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초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학철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것은 제가 몇 달 전 문학상에 응모했던 소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죠. 이민서님의 소설 겨울나무가 올해의 신인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기지 않아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 소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김학철은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축하하오. 당신의 재능이 드디어 인정받는군.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출판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단편집 출간을 제안하는 출판사도 있었죠.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장 성실해 보이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김학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손떨림이 더 심해지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의사는 더 많은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미안하오. 당신이 글에 집중할 시간에. 선생님 말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김학철의 간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 운동을 도왔죠. 남는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요. 서울에는 좀처럼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족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현지는 더 독립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방송부 활동에 열중하면서 인턴십도 시작했다고 했죠. 현석은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제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달랐어요. 그는 드라마 대본 작업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작업 흔적이 남아 있었죠. 거실 테이블, 침대 옆, 심지어 화장실 선반에도 대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드라마 작업이 잘 되고 있어? 응, 조금 힘들긴 한데. 첫 작품이라 그런지 부담이 크네. 현우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열정이 불타고 있었어요. 내 글 읽어볼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본을 건넸습니다. 밤새 읽어본 대본은 예상보다 훌륭했어요.
방송국 PD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녹아 있었죠. 특히 대화 장면이 생생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 축하해. 진심으로 말했지만 현우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당신 소설도 읽어봤어. 문장은 아름답지만 조금 대중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글쓰기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누구지 싶어 화면을 봤는데 지영 작가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이상했지만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영 작가님이 누구야? 어제 늦게까지 연락하던데. 아, 내 드라마 함께 작업하는 보조작가야. 마감이 있어서 늦게까지 작업했어. 그렇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안고 강원도로 돌아왔죠. 그 사이 제 단편집 출간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내고 수정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김학철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이제는 혼자서 식사도 하기 힘든 지경이었죠. 내가 이러니 당신 책 출간 준비에 방해가 되는군.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단편집 표지 디자인을 보내왔어요. 깔끔한 디자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작가가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 책 표지가 나왔어. 사진 보낼게. 와, 축하해.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내 드라마 제작 발표의 날짜가 잡혔어. 다음 달 15일.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함께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려웠죠. 단편집 출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김학철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는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했죠. 앞으로는 전문적인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김학철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 작가에게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을 구하고 김학철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간 더 머물러야 한다고 알렸어요. 현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소설집 출간도 있고 내 드라마 제작 발표회도 있는데 거기 계속 있을 거야? 김학철 선생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간병인이 적응할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희생되고 있다는 건 알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가족을 희생시키는 건 나만이 아니야. 당신도 드라마 작업한다고 집에 잘 없잖아. 전화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진짜 균열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성공은 기쁨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단편집 겨울나무가 출간된 날 서점에 들러 책장에 놓인 제 책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표지를 만지니 꿈만 같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준비한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문인들이 참석했어요. 김학철은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현우와 아이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책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죠. 현우도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그의 축하 속에는 어딘가 진심이 부족해 보였어요. 축하해, 민서. 드디어 정식 작가가 됐네. 고마워. 당신 드라마 제작 발표회도 고지잖아. 우리 부부가 둘 다 작가로 성공하는 거야. 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몇 주 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문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몇몇 문예지에서는 특집으로 제 작품을 다루기도 했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한 문학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민서의 글은 일상의 감각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힘이 있다. 오랜 시간 편집자로 일한 경험이 그의 문장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인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런 평가를 받으니 더 열심히 글을 써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김학철의 간병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틈틈이 새로운 소설을 구상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김학철을 간호하고 낮에는 글을 쓰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죠. 두통도 자주 찾아왔고 때로는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울로 돌아가시오. 나는 간병인이 있으니 괜찮아. 김학철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김학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김학철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위험은 넘겼지만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는지 물었더니 이미 연락했다고 했어요. 현우와 아이들이 곧 올 거라고 했죠.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문이 열리고 김학철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이 그를 도와 제 침대 옆으로 데려왔어요. 이 늙은이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됐구려. 김학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제 탓이에요. 선생님 말씀 듣고 쉬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현우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현지와 현석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두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가 함께 어려 있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현우는 아이들보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도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기도 했죠. 많이 놀랐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김학철에게 인사한 후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간병인도 김학철을 데리고 나가 우리 부부에게 시간을 주었죠.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쓰러진 거야? 과로래. 너무 무리했나 봐.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어쩌려고 그래? 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묻어 있었어요.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고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미안해. 당신 드라마 제작 발표회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 그보다 내가 빨리 나아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그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의사는 제가 최소 2주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현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내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을 거야. 아이들이 번갈아 와서 돌볼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픈데도 드라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현우는 이틀 동안만 병원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드라마 제작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였죠. 아이들은 번갈아 와서 저를 돌봐주었고 김학철도 휠체어를 타고 매일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퇴원 후 저는 서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학철은 전문 간병인의 손에 맡기고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없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미팅이 있다고 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쉬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밤늦게 일어났는데 집에는 여전히 현우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 밤도 기다릴게. 지영.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잠금을 풀었습니다. 현우의 패턴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문자함을 열자 지영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당신 없을 때 너무 외로웠어.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 오늘 만날까? 메시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제가 깨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했죠.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지영이 누구야?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작가야.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메시지들.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일적인 관계였는데 언제부터야? 내가 강원도에 간 지 몇 달 후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학철을 돌보고 글을 쓰느라 고생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계속 없으니까 외로웠어. 지영이는 내 글을 이해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 주었어. 그의 변명이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된 것도 다 내 탓이라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한 기색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내 드라마가 곧 방영돼. 이제 작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인데
솔직히 너의 건강 문제가 내 경력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돼. 뭐라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날 이기적인 남편으로 볼 거야. 그건 내 이미지에 좋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에게 저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제가 성공하자 그는 경쟁심을 느꼈고 제가 아프자 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밤 저는 손수건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현지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젯밤에 울었죠? 현지의 관찰력은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을 말했어요. 아빠와 나 이혼하기로 했어. 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가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대학 방송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방송계 소식이 들려와요. 모두들 아빠와 지영 작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도 아빠는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드라마 준비한다고 했지만 현지의 말에 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현우는 지영과 함께였던 거예요. 현석도 곧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이였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들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현지는 특히 적극적이었죠.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현지의 결연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알고 조용히 해결하자. 하지만 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는 엄마가 아플 때 외도했고 이제 자기 경력 때문에 엄마를 버리려고 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현지는 자신이 대학 방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어요. 신진 작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 한 명으로 지영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냥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아이의 계획이 무모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강한 의지가 대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현지야, 그렇게 하면 너도 상처받을 거야. 그냥 두자. 엄마, 저 이미 상처받았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한 짓을 보면서요. 이튿날 김학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모두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어. 그 남자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불안했어. 야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언젠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마련이지. 김학철은 자신의 출판계 인맥을 동원해서 현우의 행동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순수한 재능이 짓밟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우는 집을 자주 비웠고 있을 때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는 남이 된 것 같았죠. 그러던 중 현우의 드라마 제작 발표의 날이 다가왔어요. 당연히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날 아침 현지가 집을 나서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오늘 뉴스 꼭 보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김학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보시오. 방송국 뉴스 채널로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우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객석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였어요.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졌죠. 정현우 작가님, 질문 있습니다. 지영 작가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으로 이동하자 지영으로 보이는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뇌출혈로 고생하는 아내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은 작가로서의 이미지를 위한 결정인가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가로채려 했지만 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정현우 작가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거가 있습니다. 현지는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영과 현우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저를 짐이라고 표현하는 현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와 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발표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현우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망 신인 작가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넷에서도 현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했어요. 김학철도 제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그의 출판계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현우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전했죠. 정의는 늘 승리하는 법이요. 현우의 드라마는 방송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작사는 작가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의 경력은 시작도 하기 전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날 밤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당신이 시킨 거야? 현지한테?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현지가 스스로 한 일이야. 내 인생이 망했어. 다 당신 때문에.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탓?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아픈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다음 날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동의한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현우의 드라마는 결국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작가가 투입되었지만 제작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무산되었다고 해요. 방송국에서도 그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죠. 김학철은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셈이군. 인생이 아이러니하지. 그렇게 현우의 화려했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작가로서의 성공은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가족도 잃었어요. 모두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죠.
반면 저는 가족의 지지 속에서 천천히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진실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죠. 제 내면의 상처와 회복 과정이 글의 영감이 되었으니까요. 현지와 현석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현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현석은 진로를 출판 디자인으로 정했어요. 두 아이 모두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었죠.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가 있어서 우리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김학철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을 써보지 않겠소?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싶소. 그의 제안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 작가의 성장과 자아찾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추락했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지지와 김학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결과 의사는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뇌출혈의 위험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무리는 삼가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피곤할 때는 쉬고 머리가 아플 때는 일을 미루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요. 김학철과 공동으로 집필한 장편소설 겨울이 지나면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평가들은 상처와 회복에 관한 가장 진실된 이야기라고 평했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학철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민서. 이 책은 당신의 진정한 데뷔작이요. 김학철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승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함께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죠. 성공의 기쁨도 잠시, 김학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었으니. 김학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작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유작을 맡겼어요. 완성하지 못한 소설 원고였죠. 당신이 완성해 주시오. 내 목소리와 당신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김학철이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도 하듯이요. 장례식에는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그를 추모했고 저는 제자로서 조사를 읽었어요. 김학철 선생님은 글쓰기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죠.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우였어요.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눈빛에는 패배감이 어려 있었고요. 김학철 선생님을 존경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현우의 말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를 용서했거든요. 미움이 아닌 그저 안타까움만 남아 있었죠.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우린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건 응원해.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저에겐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학철의 유산 중 하나는 강원도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을 통해 저에게 그곳을 남겼어요. 그 집에서 그의 미완성 원고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와 현석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눴어요. 현지는 방송국 인턴으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현석은 대학에 입학해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새 출판사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지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어. 다음 달에 창업 기념 행사를 할 거야. 김학철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 겨울나무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편집자로서의 경험과 작가로서의 경험을 모두 살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은 김학철의 유작이었습니다. 제가 완성한 마지막 겨울이라는 소설이었죠. 이 책은 서점가의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출판사 일과 함께 저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썼어요. 그것이 진정한 작가의 길이라고 깨달았으니까요. 김학철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꽃을 가져가 무덤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출판사도 안정되고 새 소설도 거의 완성됐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김학철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귀가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저의 새 소설을 심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의 봄은 서울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던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게 되었죠. 창밖의 해가 서서히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해가 뜨듯 인생도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첫 문장을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이었죠. 건강의 소중함,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저의 여정.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기쁨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학철의 말이 떠올랐어요. 인생은 긴 겨울과도 같소. 춥고 어두운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요. 이제 저의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갈 것입니다.